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난 시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절양이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회와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예술 중에서 제7의 예술이라고 흔히 말하는 영화, 그리고 단순히 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광주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광주국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광주국장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이 글은 제가 2007년도에 쓴 글인데요. 한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국장으로 가는 여행. 다문화 시대에 어떤 생활 양식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단일한 기준은 제시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름을 틀림으로 억압하지 않는 문화라면 그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보다 만남과 소통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현대인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암과 체험은 문화적 삶의 조건이다. 이 다문화 시대란 말이 있잖아요. 다문화 시대 또는 다원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현대사회 가르쳐서 많은 이론가들이나 또는 사회학자, 철학자들이 우리 시대를 다문화 시대라고 합니다. 다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모순과 반대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모순 관계하고 반대 관계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제 의견과 여러분의 어떤 사람과의 의견이 반대될 경우는 두 사람이 반드시 반대의 진리가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참이다 할지라도 나의 의견과 반대되는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동일하게 참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동시에 둘 다 함께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 관계거든요. 반면에 모순 관계를 하면 내가 의견이 참이면 상대방은 반드시 오류라는, 틀렸다는 것이죠. 또 거꾸로 말하면 상대방이 참이면 제가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순 관계의 의견이 함께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 반대 관계에 있는 것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모순 관계에 있는 의견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모순 관계에 있는 입장, 의견, 가치관, 세계관이 함께 있는 것을 예전에는 불합리하다고 그랬어요. 뭔가 하나는 극복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시대가 전통적인 사회라면, 다문화 시대 또는 다원주의 사회란 서로 상반되는 가치체계, 세계관,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문화 시대의 중요한 것은 나와 모순되고 상반되는 의견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화를 끝없이 알아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의미 지평, 세계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우선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 모든 문화도시에 가보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관광만 하고 싶은 도시가 있는가 하면 여행을 하고 살고도 싶은 도시가 있다. 관광은 말 그대로 다른 지역 문화의 빛만을 보는 것이라면, 여행은 그곳 문화의 빛과 어둠을 따라 체험하는 것이다. 아마도 여행 후 살고 싶은 도시가 진정한 문화도시일 것이다. 문화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생활 양식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광주는 어떤가? 여러분들 대학생이니까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를 갔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뭐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 또 사람들이 잘 알려진 곳 가서 멋지다, 아름답다, 그리고 사진 찍고 오는 것이 여행이 아니라 관광입니다. 말 그대로 관광자를 한자로 쓰면 빛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광은 대개 그 도시의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한 어떤 것만을 보고 오는 겁니다. 이것은 관광인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여행 문화 중에서 가장 초급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직 여행 문화가 발달되기 전에는 뭔가 유명한 곳에 가서 사진 찍고 오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문화도시에 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 문화도시의 빛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그 빛과 어둠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또는 도시는 또는 문화는 어디에나 반드시 빛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 더 정확히 말하면 어둠이 없는 곳에서는 빛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 아시죠? 흔히 말하는 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만 우리는 쏟아지는 별빛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그 도시의 어둠을 보면서 동시에 빛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 그것을 따라 체험한다. 즉 여행지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또는 문화적인 어떤 생활 방식을 함께 해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여행이다. 그리고 아마도 저는 대학생들한테는 관광보다는 여행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패키지로 여기 뭐 유명한 곳 유럽이나 이런 데 갈 게 아니라 친구와 함께 배낭을 메고 또 이곳저곳 좀 깊이 있게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그래서 여행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적어도 그 도시에서 사용하는 최소한의 말은 배우고 가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말은 배우고 가야 제대로 된 여행을 할 수 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주를 관광하고 싶은 손님이 오면 저는 언제나 소세원과 운주사로 안내합니다. 담양 소세원이 한국 민간정원의 원형을 간직한 문화유산이라면 화순 운주사는 불국정토의 이상세계를 천불, 천탑으로 승화한 민중미학의 고귀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나는 광주를 여행하고 싶은 손님에게는 5.18 국립묘지와 함께 광주국장을 소개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소세원입니다. 담양에 가시면 아마 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담양 소세원은 한국에서, 즉 한국적인 정원의 고유한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대부분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유산계급, 조금은 잘 사는 사람들의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17세기 이후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기 집에 정원을 꾸리기 시작해요. 정원을 꾸민다는 것은 삶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아름다움을 내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우는 정원 문화가 아직 크게 이렇게 형성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 일본, 중국, 더 나아가서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차별화된 하나의 한국적인 전형적인 어떤 그 정원을 보여주라면 이 소세원을 말합니다. 어쨌든 소세원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작지만 가서 혹시 한 서너 시간 앉아서 친구와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뭔가 좀 안정감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뭔가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여기는 이제 운주사라는 곳이에요. 화순 운주사. 가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화순 운주사는 정말 아주 또 고귀한 자산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술의 어떤 주체가 좀 양반 계급 또는 선비 계급 있고, 또 전문적인 예술가들이 있고, 또 민중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술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운주사에 있는 이 천불천탑이라고 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불상이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민중들이, 즉 일반 시민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 안에는 다양한 어떤 불교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세계, 그 세계를 현실에서 실현하고 싶어 했던 그런 민중들, 즉 고단한 삶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가고 싶어 했던 어떤 민중들이 실제 그 하나하나 깎아서 만든 그런 것이고, 여기는 이제 와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그 불상입니다. 누워있다고 해서 와불이라고 하는데요. 그 밖에 가보시면 화순 운주사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새로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재미있게도 이 운주사를 세계적인 어떤 세계적으로 새로운 어떤 미적 지평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쉽게도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의 어떤 미학자가 우연히 이 광주에 왔다가 당시에 광주에 지금은 이제 연세가 좀 드셨지만 우리 광주 호남에서 자랑할 만한 문인이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녹두장군을 쓰신 송기숙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상당히 이제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문인으로서 또는 학자로서 활동하신 분인데, 그분이 평상시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밖에 또 약간 우리 지역에 뜻있는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긴 했으나 이것이 과연 미학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나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던 차에 그 독일의 미학 전문 교수가 와서 지금 이렇게 그 같이 답사를 하는 과정에 그분이 굉장히 크게 여기서 감화를 받아서 이걸 미학적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운주사와 관련된 도서를 찾아보시면 그런 독일 사람이 쓴 이 미학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 기회가 되시면 소세원뿐만 아니라 또 이 운주사를 데리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멀리서 친구가 오든 한번 같이 가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또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광주에 사는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사이에 있었던 광주 민중항쟁의 어떤 그 시민군들의 어떤 것을 애도하고 또 기리는 광주 5.18 국립묘지입니다. 국립묘지의 어떤 형상이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어떤 조형물이고 이게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잘 보시면 조금 특이한데 여기는 원래 당시에 이 망월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묘지였거든요. 광주 시민들의 공동묘지였는데 당시에 80년에 신군부, 다시 말하면 권력을 장악한 나중에 대통령까지 했지만 이 처벌도 받았죠. 전두환 씨가 이제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저항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제 많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트럭에 실어서 새벽에 이 망월동에 있는 묘지에다 공동묘지에다가 임의적으로 매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 구모욕이 된 자리거든요. 구모욕이 된 자리. 사실은 이제 5.18과 관련돼서도 또 광주와 관련해서 그 뜻을 예술적으로 승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역사에서 아마 세계 예술사에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긴 분 그러면 윤이상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작곡가 윤이상 선생님이 있는데 이 윤이상 선생님이 이 5.18 광주를 배경으로 한 유명한 작품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듣기가 그렇게 만만한 작품은 아닙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그 작품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광주를 관광한다 그러면 좀 밝은 부분 소세원이라든가 운주사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지만 그러나 광주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의미의 근원은 어둠 또는 좀 고통의 어떤 것이 엉켜 있는 건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5.18 국립묘지 또는 5.18 관련된 재반 사건들 있습니다. 우리 전남대에서 5.18이 처음에 시작됐기 때문에 전남대를 필두로 해서 광주 시내 곳곳에 5.18 기념하는 조형물들이 있어요. 조형물들이 혹시 전남대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정문 주변에 있는 5.18 관련 조형물에 꼭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남대 정문에서 예를 들어서 법대로 올라가다 보면 당시에 5.18 민중항쟁 당시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다가 했던 박관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법대 학생이었는데 5.18 민중항쟁 당시에 가장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5.18 때는 잘 어떻게 살아남았으나 나중에 민중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갔고 그 잡혀가서 단식투쟁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또는 광주 시민이라면 알아야 될 대표적인 인물이 있고요. 또 좀 더 올라가 보면 전남대에서 예를 들어 정문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법과대학이 있고 법과대학을 막 지나면 사회대학이 있습니다. 사회대학을 또 지나면 경영대학이 있는데 이 경영대학은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인물이고 5.18 민중항쟁 당시에 시민군을 대표격의 또는 대변인 역할을 하셨던 윤상원 여사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5월 27일 날 1980년 5월 27일 날 도청에서 사망하신 분인데 윤상원 여사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관련된 것이 경영대 출신이기 때문에 경영대 앞에 관련된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오면 이제 몇 포치 나오면 인문대가 있어요. 인문대를 오시면 또 5.18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위대한 시인이 한 분 계십니다. 김남주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전남대학교 영문과를 나오셨고 또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뜻 있는 분들이 그분의 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김남주를 쳐서 김남주 치면 연예인 나오는데 연예인 말고요. 남자입니다. 남자분이고 이분에 대한 시를 읽어보시면 지금 읽어도 가슴에 뭔가 칼을 꽂는 것 같은 아픔을 주는, 그렇지만 또 결연한 의지를 가진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혹시 광주에서 예를 들면 비엔날레를 지나서 국립박물관을 지나서 시립미술관으로 가는 길목에 보면 김남주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더 광주국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국장은 광주읍이 광주시로 승격된 1935년 10월 1일 개관한 이후 광주의 빛과 그림자를 동행한 영화관이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지금은 광역시지만 예전에는 광주읍이었다는 얘기죠. 광주읍이었는데 광주는 사실은 원래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원래 다 아시다시피 전라도 그러잖아요. 전라도 그러면 전주하고 나주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와 나주가 이쪽에는 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키워진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가 부산과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큰 도시예요. 부산도 사실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진주 아시죠? 진주가 큰 도시였고 광주로는 나주가 큰 도시였어요. 그 뒤에 이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두 도시가 커졌는데, 그래서 1935년도에 그러니까 한일합방이 된 이후로 경술국치 1910년에 있었으니까 25년 뒤에 맞으면 광주시가 된 거죠. 그때 광주은행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인이 설립한 광주잔화 제국관은 일본 영화와 연극을 상영하고 있었는데 광주국장은 한국의 고유 공연 형태였던 악극단과 판소리 등을 극화한 창극단을 중심으로 상영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광주에도 대표적인 영화관이 3개 있었는데 광주좌 또는 제국관, 그 다음에 광주국장, 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광주좌나 제국관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제가 뭐 따로 알려드리기는 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극장들은 나중에 한국 이름으로 바뀌어서 조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극장이었고 또 일본 영화만을 주로 상영했습니다. 반면에 광주국장은 그냥 영화만을 상영하는 곳이 아니고 악극단이라고 그랬죠. 악극단 판소리. 사실은 이제 악극단이나 판소리란 말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오페라 아시죠? 오페라 그러면 또 이제 그 이태리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사람들이 만든 바그너가 만든 또 악극이 있어요. 바그너 형태의 악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만든 또 악극단이 있는데,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는 말입니다. 판, 소리란 말이잖아요. 판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판이란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우리말에 판이란 말은 어떤 공간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지만, 공간을 가리키는 고유한 한글어로 터 또는 장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장은 한자 말이고 터는 이제 한글말인데, 이 터나 장과 달리 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동일 공간 내에서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중에 한 5명하고 저하고 예를 들면 오늘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모였어요. 그러면 먼저 처음에 식사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먹자판이 되겠잖아요. 그러다 술 한잔해요. 그럼 술판이 되겠죠. 그러다가 뭐 포카나 또는 뭐 화투를 쳐요. 그러면 노름판이 되겠죠. 그러다가 싸우면 싸움판이 되고, 또 그러다가 너무 심하게 싸우면 난장판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동일 공간에 동일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계속 판을 바꿔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판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한국 미학의 어떤 개념으로 승격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판소리라는 말이 있는데 대부분은 소리판 그래야 되거든요. 판은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아까 먹자판, 놀자판 하는 것처럼. 그런데 판을 앞에다 붙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소리가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어떤 정형화된 예술적 형체를 갖출 때예요. 어떤 안정된 형식을 갖추었을 때 판자를 앞에 붙이는 것인데, 그 중에 판을 앞에다 붙인 경우는 아직까지는 많이 없고 판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소리는 이쪽 남도에서 육자배기를 중심으로 한 남도의 다양한 어떤 민중들의 음악과 시와 문학이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판소리가 된 것이고, 오늘날은 이제 동편제, 서편제 그러잖아요. 서편제는 이쪽 전라남도 쪽, 동편제는 저쪽 전라북도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동편제입니다. 어쨌든 악극단과 판소리 등을 극화한 창극단을 중심으로 상영을 했습니다. 광주극장은. 그리고 해방 후에는 광주극장에서는 전남지역 조선건국위원회 결성식 또는 김구 선생의 강연회, 시민단체들의 집회, 음악회, 연극제, 심지어 졸업식까지 열렸을 뿐만 아니라 야학도 운영되었습니다. 광주극장은 한국 문화의 자존심과 자율성을 위한 문화 교육운동의 전당이었으며 시민 문화예술이 새롭게 형성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김구 선생은 금방 이해할 것 같은데 전남지역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전남지역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뭘까? 이제 경술국치, 다시 말하면 1910년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식민화된 이래로 이제 45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고,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원자 폭탄이죠. 오늘 하면 핵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대가 투여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즉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 이제 일본에서 긴급 조선 총독부에 연락을 해서 바로 후퇴해라. 그러나 자국의 병사들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후퇴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전쟁에 곧 내일 모레 항복선언을 해야 되는데 뭔가 도망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되는 순간 일본인들을 죽이려고 달라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긴급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면서 합리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진, 그러니까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독립운동을 꾸준히 변제를 하지 않고 했지만 뭔가 또 합리적인 분을 찾았어요. 그분이 바로 몽양 여운형 선생입니다. 그 여운형 선생을 긴급하게 만나자고 그래요. 조선 총독부에서. 그래서 만나서 우리 함께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가 곧 항복을 선언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겠지만 조선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죽게 될 것이다. 사상자가 많이 나니까 당신에게 전권을 줄 테니 당신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 대신 당신이 조선 사람들도 안전도 보장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조선건국위원회입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일본 양쪽에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런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세력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하여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광주극장에서 열렸다는 거. 김구 선생 강연에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야학이라든가 졸업식까지 열렸다는 거죠. 조금 광주극장 얘기가 많죠. 그런데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